네,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은 승낙,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승낙, 그리고 무역계약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하는 의사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승낙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건은 첫 번째가 청약의 조건, 그러니까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제의한 거래 제의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상의 원칙이라든지 엄밀일치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식 다툼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거래한 거래 제의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물품의 어떤 종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선적 시기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조건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수용했다는 의사표시가 승낙인 것이고, 만약에 이 청약이 보내진 내용 중에 확정 청약 중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승낙은 특정한 요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청약자와 피청약자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합의나 간행이나 간섭에 따라서 뭐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행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물품의 가격을 뭐 100원 몇 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뭐 사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먼저 보내요. 그것도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한 것도 특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 행동을 먼저 한 것 자체가 물품을 구매하고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는 의사표현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구두나 말로서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승낙도 승낙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반대 청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거래 제의 내용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의된 거래 내용 중에 일부를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승낙이 아니고 반대 청약이 됩니다. 반대 청약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100원에 사라 라고 했는데 피청약자가 들어보더니 100원은 좀 무리다. 80원에 사겠다라고 역제안을 하게 되면 이 가격 80원, 물품의 프라이스가 80원이라는 새로운 가격으로서의 새로운 청약이 피청약자에서 청약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청약자가 다시 청약자가 되고 원래 청약자가 다시 피청약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원래 이 보통의 표준적인 의미로서는 이 새로운 청약을 할 때 뭔가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반대 청약으로서 보는 것이고요. 다만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 CISG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어떤 경상의 원칙이라든지 엄밀일치의 원칙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자의 청약이 왔을 때 이 청약의 내용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할 때 거래 내용이나 계약 내용에 어떤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소한 변경이나 사소한 추가는 반대 청약이나 이 청약에 대한 거절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서 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이나 뭐
제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붙은 승낙을 부가조건부 승낙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조건, 추가된 조건이 계약의 어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승낙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청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청약과 승낙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입장은 전통적으로 경상의 원칙 혹은 완전 일치의 원칙이란 이름으로 불려져 왔어요. 그래서 이 경상이라고 할 때 이 경자가 거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하면 미러 이미지로 해요.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사람이 거울에 비치면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변형이나 다른, 물론 요새 뭐 여러분들 셀카 찍으면 이게 좌우 반전이 되기도 하지만 거울도 그렇고 어쨌든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원래의 사물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낙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거울처럼, 청약과 승낙이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CISG 19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 조건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이게 왜 이렇게 CISG에 이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었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이 완전 일치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사소한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같은데 표현을 좀 달리 했을 때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사소한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계약 성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여러분들은 뭐 한글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뭐 그렇게 이제 많이는 안 하는데, 영미 쪽에 이렇게 뭐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그 어떤 명사 같은 거를 똑같은 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걸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동사 같은 것도 같은 의미에 있는 동사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를 쓰지 않고 약간 이제 비슷한 의미나 유사한 의미나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영미 쪽 그 글 같은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어떤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알파벳 하나가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계약 성립이나 계약의 효력을 원활하게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거 이거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CISG에서도 승낙이 청약 의 내용과 완전히 거울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지 않더라도 계약의 어떤 거래 제의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수식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달라졌지 계약의 본질적인 어떤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선적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거울 마주 보듯이 똑같지 않더라도 승낙으로 보자. 게 CISG의 입장입니다. CISG가 경상의 원칙, 완전 일치의 원칙에서 약간 내려앉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청약처럼 이제 승낙에도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반대 청약과 이어집니다. 만약에 승낙자가 승낙을 했는데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조건을 붙였어요. 근데 이 추가적이고 부가적인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청약의 조건 중에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품질을 바꾼다든지 수량을 바꾼다든지 가격을 바꾼다든지 선적 시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제 방법을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승낙으로서 봐줄 수 있지가 않고 새로운 청약, 새로운 쉽게 말해서 반대 청약이 되는 것이고 유효하지 않은 승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실질적인 부분을 건드린 반대 청약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승낙의 두 번째는 이게 애매해요. 청약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해. 그러면 이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죠. 계약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애매한 승낙의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승낙으로서 봐야 됩니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청약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다든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승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CRSG 제18조에 있는데 청약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는 그 동의의 의사를 표현하는 피청약자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구두로 오케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승낙으로서 볼 수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승낙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승낙은 어떤 특정한 요식이나 행위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말로서도 할 수 있고 별도의 뭐 통지나 이메일이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청약을 할 때 청약자가 예를 들어서 답신을 메일로 달라 뭐 전화로 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따르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회신을 달라 승낙을 통지해 달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그 업계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승낙을 하면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처럼 이 청약의 효력이, 청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청약자가 거래 제의를 했을 때의 효과가 있느냐, 이 거래 제의가 그 거래 제의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도착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로 나뉘어서 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 생겨나느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승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낙, 거래를 오케이, 거래 제의에 대해서 콜이라는 의사 표현이 그러한 의사를 하는 사람이 내 의사를 나타냈을 때 효과가 있느냐, 내 의사 표현이 원래 처음에 청약을 한 사람한테 도달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청약자가 승낙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내가 한 거래 제의를 받아들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가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도달주의, 그러니까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신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승낙의 의사를 전달했을 때, 출발시킬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발신주의고, 이 의사 표현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달주의고, 그리고 이 의사 표현을 그 청약자가 인지했을 때, 알아차렸을 때, 깨달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주의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기존에 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법리에 있어서 대하자 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 주로 이제 뭐 전화라든지 대하자간은 이제 붙어 있는 경우죠. 헷갈렸는데, 대하자간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의사표현이 도달주의에 입각을 해서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됐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격지자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편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법이 조금 특이해요. 영국법에 있어서는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법에서 발신주의를 채택을 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법으로서 크게 인정받고 있는 CISG가 이러한 그 승낙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CISG에서는 승낙은 그 승낙을 하는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래의 청약자한테 도달했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CISG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한 의사표현과 관련해서 지연된 승낙을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과 승낙과 같은 거래의 의사표현과 관련한 그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CISG가 있기 전에는 뭐 이것이 이제 좀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영미권이냐 아니면 독일과 같은 유럽 쪽 국가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고 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나님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격지자간에 있어서의 문제였는데 이게 깔끔해졌어요. 이제는 큰 문제 안 돼요. CISG가 그냥 다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그 역사와 전통 좋아하는 역사와 전통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격지자간에 있어서 뭐 발신주의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요새 국제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무역을 하는데 편지 보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전보 알아요? 전보가 뭔지는 알아요? 저도 유치원도 가기 전에 제가 유치원도 가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전부. 지금 없죠. 예. 지금 뭐 5G가 어쩌니 뭐 저쩌니 뭐 이러는 시대에 그죠? 예. 요즘 기업들 다 이메일 씁니다. 이메일. 그죠? 예. 그 이메일이 이제 뭐 어떤 뭐 보안의 문제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에 해킹 보안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기업들 간의 의사를 주고받고 하는 데는 거의 다 이메일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대화자간이니 격지자간이니 이런 큰 의미가 없어요. 이메일은 어차피 전송하면 물론 이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디지털 신호가 가는데 뭐 동시는 아니죠. 동시는 아니긴 하지만 거의 뭐 동시와 진배 없는 속도로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메일은 전송을 누름과 동시에 0. 몇 초 만에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의사가 가잖아요. 그래서 발신과 도달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거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지금은 뭐 발신주의니 도달주의니. CISG가 여러분 1988년에 발효됐어요. 컴퓨터는 있었지. 1988년에. 뭐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XT 컴퓨터, 뭐 AT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1988년에 인터넷 거의 초창기에 그 미국 국방부에 있는 뭐 어떤 군사 목적의 어떤 네트워크 정도? 인터넷, 지금 현대 의미의 인터넷 없던 시대였죠. 그런 시대 때 만든 법입니다. CISG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금 뭐 현 시대의 어떤 무역 거래의 거래제 이런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다 떠나서 CISG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효력과 관련해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승낙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연되는 경우. 청약의 유효기간이 지나간 다음에 행해지는 승낙.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승낙을 했다는 것은 유효기간 안에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 그 유효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승낙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지연 승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상적인 경우였다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도착했을 텐데 뭔가 사고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해가지고 배달 사고가 나거나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뒤늦게 도착하는 그런 경우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배달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피청약자에게 알리고 그러한 취지를 이야기를 하면, 네가 승낙이 늦게 도착하긴 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왔겠구나, 이거 받아줄게 라는 취지를 나타내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지연 승낙이죠. 승낙이 늦게 도착한 거죠. 이거는 어떤 표시되어 있는 서한이나 문서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을 때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시간에 도착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송된 것이 입증되면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승낙으로서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CISG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거지. 요새 누가 편지를 써요. 그죠? 국제 거래를 하는데 이메일 쓸 뿐이지. 그러면 편지가 배달 사고 난 것처럼 이메일이 서버가 터지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CISG가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1988년도엔 이메일의 개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메일이 서버가 터지고 안 터지고를 CISG에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럼 CISG에 규정해 놓지 않은 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면 이거 이제 무역 계약론 수업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데, CISG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기본적으로는 CISG가 가지고 있는 규정되어 있어요. CISG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CISG가 갖추고 있는 국제 무역의 어떤 통일성, 그리고 국제 무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이 법의 취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석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CISG는 기본적으로 계약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합니다. 양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양 당사자가 수용했고 아니면 그 업계나 간행에 뿌리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상간행이나 국제 상간습을 존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버가 터져가지고 뭔가 기간 내에 도달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배달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게 양 당사자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배달 사고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럼 인정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건 양 당사자의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어떤 합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게 그러한 업계나 어떤 업종에 관련된 상간습이나 상간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국제 상간습이 인커텀스거든요. 근데 인커텀스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커텀스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쫙 규정을 해놓은 거지, 계약 성립에 대한 부분은 인커텀스에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화된 상관습이 없는 거예요. 계약 성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럼 또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때 볼 게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이 계약이잖아요. 국제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의 준거법이 뭐냐는 거. 준거법이란 거는 영어 표현으로 가버닝 뭐예요? 가버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부를 얘기할 때 가버먼트, 이제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에서 가버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배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기준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가 지배한다고 해야 되나? 뭐 주도한다고 해야 되나? 그 계약에 주요한 효력을 미치는 기준되는 법률이 이제 중거법인데, 보통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 서로 다른 법체계,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A 국가, B국 혹은 제3국 중에 이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영향을 주는 법을 뭘로 할 것인지를 이 계약서 안에 준거법 조항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라마운트 클로즈니 이런 준거법과 관련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A국 사람이 있고 B국 사람이 있으면 이 계약의 준거법을 A 나라의 법을 할 것인지 B 나라의 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C 나라의 법을 할 것인지를 계약서상에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준거법 조항이 없더라도 준거법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준거법 조항이 없다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소송을 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할지를 결정은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이미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A는 A 나라 법원에 가서 싸울 거고 B는 B 나라 법원에 가서 싸울 건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준거법을 최소한 보통은 준거법을 정하지만 준거법을 안 정했을 때 재판 관할이라도 정해요. 정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 관할도 정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만에 하나 하다 못해 상사 중지 조항이라도 넣게 돼 있어요. 상사 중지 조항. 국제 무역 분쟁은.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깔려 있는 어떤 계약의 준거법을 따라서, 그러한 준거법에 따라서 이러한 뭐 서버가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의 해석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그 준거법원에 의한 준거법에 의한 해석이나 결정이나 판단에 따라서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건 깔끔하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소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승낙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이건 이제 승낙의 경우에도 withdrawal, 철회가 될 수 있느냐, 취소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청약이 withdrawal, 철회되는 건, 철회는 제가 그 청약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승낙을 걷어들이는 거죠.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의사표시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걷어들이면 되죠. 그러면 승낙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럴 순 없지만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내 의사 표현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이 원래 보냈던 의사표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승낙의 취소, 그러니까 청약이든 승낙이든 오퍼든 acceptance든 withdrawal, 철회는 있어요. 철회는 가능해요. 이게 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근데 청약의 경우에는 취소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취소시킬 수 있었어요. 리보케이션 할 수 있었어요. 청약이 도착했다 하더라도. 청약이 도착했다는 말은 청약이 도달했다는 말이고, 청약이 도달했다는 건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데, 청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승낙을 하는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청약자가 리보케이션,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승낙은 리보케이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거래 제의가 유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거래 제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승낙을 하는 피청약자가 선택의 옵션의 문제인 건데,
청약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건 그 뜻이죠. 근데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어요. 청약이 유효했고 승낙이 유효하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승낙이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말은, 승낙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계약이 성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낙이 효력이 생긴 이후에 리보케이션 한다, 취소한다는 불가능합니다. 왜? 계약이 성립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승낙의 취소가 아니라 계약을 취소시킬 건지 말지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은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근데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는 청약자 혹은 피청약자가 이제 매도인, 매수인, 수출자, 수입자 이런 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 의무가 생겨나게 됐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이제 복잡한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은 철회는 가능하나 취소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승낙의 취소는 곧 계약의 취소를 의미합니다. 아주 복잡한 분쟁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무역계약의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법리에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오퍼, 이게 이제 앞서 봤던 이제 청약과 승낙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이제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이제 오퍼죠. 그 오퍼에 대한 acceptance를 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한테 오더하죠. 우리 보통 이제 오더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더한다, 주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요즘에는 그런 거래 제의를 상대방이 이제 동의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게 되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매도인이 만들어서 세일스 컨트랙트라고 하든지 세일스 노트라고 하든지 매수인이 주문하는 사람이 작성을 해가지고 퍼체이스 노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더라고 하든지 오더 시트라고 하든지 오퍼 시트라고 하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은 붙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떤 계약서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명문화한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계약 내용을 합의하고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무역 계약을 합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유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서 양 당사자 그 유명한 일화인데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로 넘어갈 때 해당되는 스카우트가 메시의 아버지한테 식당의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입단 계약, 어떤 한 선수의 축구단 입단 계약도 정형화된 서식이 아니라 그런 자유 형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이 효력이 있죠. 그게 그 냅킨에 써갈긴 계약 내용이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팀을 떠날 뻔 하기도 했지만 메시가 지금 FC 바르셀로나의 주축 선수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서식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 계약의 종류는 개별 계약으로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개별 계약은 그냥 건 바이 건이에요.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보통 국제 물품 매매의 지금 요즘의 현황이나 실무 상황을 보면 포괄 장기 계약을 많이 하죠. 납품 계약, 공급 계약.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신 장비를 몇 년 동안 얼마에 걸쳐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얼마만큼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독점 계약, 독점은 어떤 특정한 수입상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그 사람만 영업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수입할 수 있는, 그 사람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이 독점 계약이 되겠습니다. 무역계약 성립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서식 논쟁입니다. 서식 논쟁. 이게 쉽게 말해서 청약서하고 승낙서가 우리가 경상의 원칙으로 완전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견해나 주장이나 그 의사가 좀 달라가지고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쪽이 생각하는 바하고 이쪽이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그 조그만 차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 이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진행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계약서의 어떤 문구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청약자가 이야기한 부분과 피청약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서로 달랐던 거죠. 서로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어떤 뭐 결과값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계약과 관련된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의사표현이 일치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는 아주 큰 분쟁의 씨앗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무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 논쟁에 적용되는 법리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경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청약자하고 피청약자의 어떤 청약서나 승낙서가 거울 마주 보듯이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계약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라는 거죠. 근데 서로 이게 얼굴 마주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제물품매매 계약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청약서를 보내고 승낙서를 받고 뭐 또 뭐 역제안하고 또 받고 또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단순화시켜서 물품 가격을 100원으로 했다 저쪽에서는 80원으로 했다 안 된다 80원은 안 된다 90원으로 해줄게 그러면 뭐 85원까지 해줘 아니야, 내가 90원에서 더는 못 깎아줘. 대신 좀 이거를 이렇게 부대 비용을 좀 빼줄게. 이게 굉장히 여러 번 이게 실제 거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하고 물건 사는 사람의 여러 차례 흥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의사가 메일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 메일 관련해서 이렇게 회신을 해보면 앞에 메일 제목에 리 해가지고 이렇게 붙잖아요. 원래 이메일에 회신이라는 의미로 리 해가지고 원 메일 제목이 붙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학회일 때문에 주문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업체랑 이렇게 이게 견적서 받고 왔고 이거 하다가 보니까 앞에 리가 한 열 몇 개가 붙은 메일을 보게 됐어요. 무슨 큰 건도 아니야. 사실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건이었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몇 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 억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를 조율하고 양 당사자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 의사를 합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여러 번의 승낙서와 청약서를 주고받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게 진짜 최종적인 계약 아닌지 무엇이 가장 양 당사자의 확정적인 계약 조건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최후 서식 발송 이론입니다. 영어로 이제 라스트 샷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경상의 원칙은 뭐 말 그대로 거울 마주 보듯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된다.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 사소한 변경이나 추가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승낙을 안 하고 그냥 행위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경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하에서 서식 다툼이 있었을 때 예, 뭐 청약서 보내고 승낙서 보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서식이 맞냐 저 서식이 맞냐를 논했을 때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확인하는 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해신을 이 붙은 이메일을 열 몇 개를 보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청약자가 피청약자한테 거래한 제의가 이런 거죠. 한번 거래 제의 갔다가 저쪽에서 또 이렇게 거래 제의 역제안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게 진짜냐는 거죠. 어느 게 계약 조건이냐. 아주 복잡해지죠. 메일이 열 몇 통이 왔다 갔다 했다고 칩시다. 그 열 몇 통 중에 가격이 다 달라. 100원으로 해달라, 90원으로 해달라, 98원, 96원, 94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이메일로 주고받으니까 이게 뭐 큰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예전에 이메일이나 이런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정말 우편으로 보내야 됐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됐겠죠. 예, 지금은 사실은 이 부분도 서식 다툼도 현대의 어떤 거래 관행이나 거래 현황, 뭐 거래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뭐 지금도 뭐 사소한 어떤 문구의 계약서상의 문구의 해석이나 아니면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의 유효성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메일 주고받는 이 시대에도 분쟁이 발생하거든요.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 경상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뭐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최후 서식 발송 이론 이겁니다. 100원, 80원.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90원.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82원. 그래서 이쪽에서 88원. 이렇게 보내서 쭉 주고받았는데 누군가 하나가 85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메일이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 85원 그게 계약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의 그 청약서와 승낙서의 그 무한 루프 속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낸 게 뭐냐? 그게 양 당사자의 계약 조건이다. 그게 최후 라스트 샷 마지막 서신에 보낸 사람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최후 서식 발송 이론, 최후 서식 발송자 승리 원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과 관련해서 뭐 이게 어느 게 진짜 계약 양당사자의 계약서냐라는 효력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서신의 흐름 왔다가 주고받은 서식의 흐름을 살펴서 가장 나중에 보내진 그 서식의 내용으로 이제 승낙 그게 이제 승낙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이런 최후 서식 발송 이론으로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수차례 주고받고 했을 때의 해석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무역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뭐 최후 서식 발송 이론도 이메일로 보냈을 때 가장 최후의 이메일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이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원, 80원, 90원, 82원 해가지고 누가 하나가 85원 해가지고 보냈다 칩시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85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내용 안 쓰고 오케이. 그러면 그 오케이가 최종 메일이잖아. 그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있기는. 뭐 근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이게 경상의 원칙의 개념이 이런 거고 최우서식 발송자 승리 이론이 이런 거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ISG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CISG는 기본적으로 경상의 원칙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더라도 아주 어떤 실질적 변경이 없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나 부가적인 조건은 승낙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있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경상의 원칙, 완전 일치의 원칙을 조금 완화하고 있고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승낙에 포함된 변경을 인정해줘요.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은 사소한 추가나 사소한 어떤 변경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CISG는 기본적으로 경상의 원칙의 완화 그리고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후 발포자 승리 원칙, 최후 송부자 승리 원칙하고는 또 별개로 이렇게 이제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에 견해가 계속 왕복이 되고 주고받을 때, 그럼 이게 의사 합치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양 당사자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정도 합치되는 부분만 계약의 내용으로 성립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충돌 제거 이론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가격 조건 합의했고, 수량 조건 합의했고, 뭐 다 했는데, 뭐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선적 시기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청약자하고 승낙자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켜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충돌 제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계약 서식과 관련된 분쟁, 그래서 청약서가 날아가고 승낙서가 날아가고 수도시 의사 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완전 합의 조항이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완전 합의 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여러 차례 교섭에 대해서 앞서 있었던 내용들은 다 무효고 이 완전하게 여기 적혀 있는 내용만이 유효한 내용이다라고 그 앞에 있었던 걸 털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완전 합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뭐 서식 분쟁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이용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이나 요식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요식 계약이라고 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아니면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내용 아니면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무역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나 아니면 표준 양식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들을 그냥 공통사항으로서 미리 합의해 버리는 거. 그래서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수한 내용들 있죠. 물건이 달라졌을 때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품질, 수량, 가격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만 그냥 합의해가지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와 같은 표준 양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 사안들은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냥 그거로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식 분쟁을 예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계약의 성립은 뭐 이 정도로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계약을 성립할 때 나는 너한테 판다? 물건을. 나는 너한테 산다? 물건을. 그리고 돈 준다. 이것만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합의를 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뭘 팔고, 얼마에 팔고, 뭐 이런 문제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팔겠다, 사겠다 의사 외에 반드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같은 그러한 표준 계약서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뭘 파는데, 파는 거의 품질은 뭔데, 수량은 몇 개인데, 가격은 몇 개인데, 언제 보내는데, 운송은 어떻게 할 건데, 와 같은 계약의 내부, 계약에 들어가는 내부에 있는 어떤 조건들,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 반드시 무역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CISG에서 봤던 실질적 내용, 계약의 실질적 내용, 계약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냐,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반드시 이 계약과 관련해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부가적인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실질적 변경이 일어나면 안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무역계약의 뭐 팔대 조건이니 거래 조건이니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trade terms and condit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인커 텀스랑 좀 달라요. 인커 텀스는 ICC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의무나 역할에 대해서 하나의 표준화된 양식이나 템플릿으로서 제공해 주는 것이 인커 텀스고, 이거는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에 들어가는 내용, 실질적 내용, 계약의 실체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계약의 주요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뭐 크게 8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될 수도 있지만 교수님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서 여기에 뭐 더 다른 내용을 넣는 분들도 있지만, 표준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8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품질, 두 번째가 수량, 그 다음이 이제 가격, 그리고 뭐 인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적 조건. 이게 이제 해상 운송 같으면 물품의 선적인데, 이게 뭐 항공 운송도 있을 수 있고 복합 운송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품의 인도죠. 물품의 인도, 언제 넘겨줄 거냐, 그런 문제. 그리고 결제 방법. 가격 조건은 프라이스입니다. 단가, 쉽게 말하면 단가, 얼마에 팔 거냐. 결제 방법은 쉽게 말해서 캐시올 카드, 선불 아니면 후불. 할부를 할 거면 할부 몇 개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그 100만원은 프라이스고, 이 100만원을 현찰로 살 건지 신용카드로 살 건지 상품권으로 살 건지 아니면 계좌이체로 살 건지, 신용카드로 살 거면 이거를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살 건지 일시불로 긁을 건지, 아니면 이게 금액이 커가지고 금융 캐피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로 살 건지 렌탈을 할 건지 복잡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제 조건이에요. 페이먼트입니다. 페이먼트 메소드. 자, 그 다음에 보험. 국제 운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제 운송을 수반하고 그 운송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물건이 멀리 나가는 거죠. 멀리 국제 운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무역 계약이 원활하게 잘 이행이 돼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면 좋은데, 항상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제공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무역의 8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은 품질 조건입니다.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물품의
퀄리티죠. 물품의 퀄리티. 그래서 이거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돼요. 뭐 합의가 없는 경우 중거법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중거법이란 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계약을 지배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물품을 사고 파는데 물품의 품질을 양 당사자가 정해야 되지 법으로 어떻게 정해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좋은 품, 왜 우리가 소고기를 사도 마블링에 따라서 뭐 A 뿔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퀄리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공산품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견본품입니다. 견본. 예. 견본 품질의 견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만들어 줄게. 요거처럼 만들어 줄게.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견본인데 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줄게는 괜찮아요.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줄게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안 똑같으면 어떡할 거야?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데 물론 이게 요즘에는 공장의 생산 어떤 퀄리티, 생산 수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높아져 가지고 정말 미세한 오차 하나 없이 동일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정도의 우리 어떤 생산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옷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재봉선이 있는데 거기 뭐 이렇게 박음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뭐 20개인데 샘플에서는 20개인데 제품을 받았는데 22개다. 똑같지 않잖아. 그쵸? 예, 그것도 이제 누군가가 참 불편러라고 하죠. 불편러 같은 사람들이 소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가 되는 건데 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분쟁에 대비해서 융통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견본 때문에 그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견본을 여러 개를 확보하는 게 좋아요. 샘플 같은 거는. 지금 그래서 여기 융통성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fully equal to sample. 완전히 똑같대. 그거 되게 부담되는 말 아니에요? 샘플이랑 완전히 안 똑같으면 어떡할 건데? 실밥 하나까지 다 똑같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 그래서 about equal to sample. 대략 비슷하다. 이런 뭔가 융통성 있는 표현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이 견본의 종류인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보내면 매도인 견본이고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보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더할 때 보내는 견본을 이제 바이어스 샘플이라고 하고요. 원 견본은 품질의 기준을 계약을 딱 할 때 요대로 요 수준으로 만들어 주세요 할 때 사용하는 견본이 이제 오리지널 샘플이고 카운트 샘플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역지하는 카운터 할 때 사용하는 견본이 이제 카운터 샘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견본의 품질 가지고 싸움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는 견본이 이제 키핑 샘플, 보관 견본이 되겠고요. 제3 견본은 뭐 공장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말고 생산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생산자한테 보내기 위한 샘플이 이제 제3 견본이고 선적 견본은 좀 이런 건데 이런 거죠. 실제로 이거는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라 물품을 다 생산해가지고 물품을 선적할 때, 배에 실어 보낼 때 100개를 보낸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품질의 거를 하나 떼가지고 99개만 보내고 하나는 따로 보내는 거.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적 견본입니다. 요런 물품이 너한테 갑니다라고 하는 1000개를 배에 실어서 보내요.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실어 보내는데 하나만 999개는 배로 실어 보내고 하나만 비행기로 특송으로 보내요. 배에 실어서 보낸 물건이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하면서 보내주는 거. 그게 이제 선적 견본이 되겠습니다. 자, 샘플에 의한 매매 말고 상표에 의한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자체가 퀄리티인 경우. 그죠?
아이폰,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그죠? 그 외에도 이제 규격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ISO 인증이라든지 뭐 요새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뭐 KS라든지 뭐 이런 공산품에 사용되는 어떤 규격화된 표준을 이용을 해서 이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명세서에 의한 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의한 매매는 설계도나 청사진, 설명서만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물품의 생산이나 제작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물품의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뭐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실제 물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사진이나 설계도 보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표준품에 의한 매매입니다. 농산물은 거래가 될 때 실제 물품을 수확하기도 전에 수확 예정인 물품을 국제무역을 통해서 거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농산물이나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것들은 품질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한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여러 개가 맺히는데 그 한 사과 나무에 맺히는 사과들이 크기가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내는 물건하고 농수산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균 내지는 아니면 중간 이런 걸 이용하게 돼 있어요. 사과가 예를 들어서 크기가 한 나무에서 나는 사과가 8cm부터 12cm짜리 있다라고 치면 8cm를 기준으로 잡으면 12cm는 너무 큰 거고 12cm를 기준으로 잡으면 8cm는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한 10cm로 기준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cm까지 허용됩니다. 이러면서 중간값을 딱 잡아버려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농산물 거래와 관련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 있어요. 이게 딱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곡물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 중간치, 평균값, 중등품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매 적격 품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무, 목재 이런 것들 거래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목적지 최종 판매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이. 뭐 썩는다든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자, 그 다음에 원면이라든지 아니면 인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공인검사기관이 있어요. 물품의 어떤 표준을 측정하는 표준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커튼 몇 등급, 인삼 몇 등급 이런 식으로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 그거에 맞춰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건 미국의 뭐 공인된 검사기관이 인정한 어느 정도 되는 뭐 원사다. 뭐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보통 품질 조건입니다. 그래서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을 줄여서 Fair Average Quality라고 해서 FAQ라고 하기도 하고 판매 적격 품질은 Good Merchantable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GMQ라고 하고요. 보통 품질은 Usual Standard라고 해요. USQ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매매도 있어요. 물건 사는 사람이 물건의 상태 보고 사는 거. 이게 점검 매매입니다. 점검 매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품질의 결정 시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제 물품 매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은 국제 운송을 수반해요. 태평양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품질의 기준이 부산항에서 물건 실을 때가 기준이냐 LA에 도착했을 때가 기준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물건을 배에 실을 때는 좋았어. 상태가 굿. 근데 태평양 건너가가지고 LA 딱 도착하니까 다 문드러지고 썩었어요. 상태 안 좋아. 배드. 이거 어떡할 거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렇죠? 이것도 어느 시점에 품질을 기준으로 할 건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송하고 있는 중간에 검사할 거야? 검사 왜 해? 배 중간에서 타고 가고 있는데. 검사하기도 돈 들어. 예, 망망대해에서 검사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야. 기준은 두 가지야. 배 탈 때, 배 내렸을 때나. 그래서 배 탈 때 품질을 결정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선적 품질 조건. 배에서 내릴 때의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커텀스상의 F나 C로 시작하는 인커텀스 조건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표준품 매매에서 페어 에버리지 퀄리티의 경우에는 선적 품질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표준품 매매에서 우리가 GMQ 했죠. 제가 GMQ에 대한 설명이 그거였죠. 목적지에서 팔릴 수는 있어야 된다. 팔릴 수 있을 정도 상품성은 갖춘 품질이어야 한다라는 거는 최소한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이 국제 운송이 끝나서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거기 현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 수준은 되는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양육 품질 조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곡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 결정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테일 케일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TQ라고 하는 건데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할 때까지만 품질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라이텀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RT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 호밀 거래와 관련된 어떤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인데 이거는 물품의 도착 시에 손상품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하자를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 100개라고 했으면 100개를 무조건 갖다 줘야 돼. 120개 보냈는데 20개가 날라갔어. 그거 문제 되지 않아. 이거죠. 그죠? 양육 품질 조건입니다. 라이텀은. 100개라면 100개 무조건 거기 갖다 놔야 돼. 팔릴 만한 품질을 가진 애들로. 자, 그 다음에 C 데미지가 있습니다. SD인데 이거는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바닷물에 의한 품질 손해에 대해서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선적 시점에 품질을 맞추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조건부 선적 품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품질의 증명 방법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미리 건의 있는 검정인 서베이어를 통해서 품질을 선적 조건이든 양육 조건이든 그러한 제3자의 공인된 검사기관을 품질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도인이 품질을 계약서상에 요구하고 있는 품질을 충족시켰느냐 못 충족시켰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볼 거는 수량 조건입니다. 수량 조건. 몇 개냐, 몇 개 살 거야. 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정해야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뭐 1000개, 10,000개, 뭐 2000개 수량을 정해야 될 건데 이게 일치 안 하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 수량이란 게 기본적으로 개수도 있지만 이게 국제 물품 매매의 대상이 되는 애들 보면 무게나 부피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게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중량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중량은 무게죠, 무게. 근데 이게 우리는 미터법이 편하죠. 미터법을 쓰고 있고 뭐 센치, 미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람, 킬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1톤이라고 하면 미터법을 쓰는 나라에서는 1톤이 1000kg을 1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톤이란 단위 자체가 사실은 미터법 단위가 아니에요. 미터법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1톤이 1000kg인 거는 그 1000kg이 메트릭 톤, 미터법상의 톤인 겁니다. 영미법에서는 미터법을 안 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쪽은 미터를 안 쓰고 뭘 써요? 유현진이나 김강현 이렇게 뭐 메이저리그 등판하면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 속도가 되게 낮게 나오죠. 90마일.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 90 이렇게 찍히는데 90km로 공을 던지는 게 아니죠. 90마일로 던지는 거죠. 90마일 per hour죠.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뭐 직구 속도 뭐 140, 15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킬로미터 per hour죠.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알 건데 미국은 이제 인치, 피트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 1톤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1016kg이 미터법으로 했을 때 1016kg이 1톤이 되고요. 그걸 이제 롱톤이라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907kg 정도가 1톤입니다. 그걸 숏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량인 거고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이 앞으로 이게 미터법상 톤이다라고 하면 메트릭 톤 아니면 MT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 계약서에 보면 그냥 톤 이렇게 안 돼 있고 MT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게는 그렇고 그 다음 부피죠. 부피. 우리가 부피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 큐빅미터 세제곱미터라고 하죠. 세제곱미터 큐빅미터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그죠? 용적, 부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미터법으로 할 수 있고요. 미국처럼 피트나 인치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액체는 제로 많이 쓰는 게 뭐 배럴이나 갤런이나 리터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개수. 그 다음 이제 개수인데 1, 2, 3, 4, 5, 6은 기본적으로 세니까 국제무역을 하겠죠.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10진법이죠. 기본적으로 1, 2, 3, 4, 5, 6, 7, 8, 9, 10, 10이죠. 10진법을 쓰는데 12진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2진법. 이거 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12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12진법의 가장 대표적인 시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게 12진법. 시계가 12진법이죠. 자, 근데 또 다른 데서 유명한 데 쓰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거기는 더즌으로 팔죠. 원더즌. 원더즌이 12피스입니다. 12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왜 도넛을 10개 단위로 끊어 팔지 않고 12개 단위로 끊어 파느냐. 물론 6개짜리 6개 통을 2통 팔죠. 그럼 6개 단위로 6단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6단위가 아니고 12단위예요. 그래서 6개 들어간 그 한 통은 뭐라고 해야죠? 하프 더전이라고 하죠. 하프 더전. 자, 그래서 그러면 1이 10개 모이면 10이고 10이 10개 모이면 100이잖아요. 자, 그러면 더즌이 12개 모인 건 뭐다? 그로스라고 합니다. 그로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숫자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 다음에 포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포장. 포대, 몇 포대, 몇 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길이로도 할 수 있고, 무게, 부피, 개수, 길이로 할 수도 있죠. 어떤 물건은 뭐 섬유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철사, 전선 뭐 이런 것들 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 여기 뭐 스퀘어 피트, 스퀘어 미터라고 하는데 스퀘어는 이거죠. 큐빅은 가로, 세로, 높이였잖아요. 스퀘어는 뭐예요? 사각형이잖아요. 가로, 세로, 천 쪼가리 같은 거 면적으로 할 수 있죠. 아니면 컨테이너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뭐 더 유명하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우리 그냥 저기 동서고가나 저기 번영로나 아니면 저 어디에요? 가까운 뭐 신선대 부두나 이런 데 가보면 컨테이너가 짜리몽땅한 거 있고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죠? 짜리몽땅한 거는 2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그리고 길쭉한 거는 40피트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EU, FEU 요 단위를 많이 또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수량 표현을 하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장 단위로 구획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몇 개로 셀 수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몇 개라고 이야기해서 넘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벌크 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벌크 화물은 포장되어 있지 않는 화물. 포장되어 있지 않는 화물이 어떤 거냐? 곡물, 강물, 석유, 석탄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목재 이런 거. 예. 이런 애들은 몇 개라고 표현하기 애매해요. 밀가루 수입하는데 밀가루를 몇 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몇 포대라고는 할 수 있지. 몇 포대라고는. 포대 몇 개라고는 할 수 있지. 밀가루 수출할 때. 그러면 철강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철강석 포대 담아서 수출하겠어요? 사실 밀가루도 몇 포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 포대 담는 것도 아깝기 때문에 포대 같은데 포대는 이제 국내 판매할 때 그런 이제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국제 무역할 때는 그냥 산처럼 쌓아가지고 그냥 운반한단 말이에요. 곡물이든 강물이든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몇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운반하거나 선적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새거나 흐르거나 날아가거나 증발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겨요. 특히 뭐가 이런 게 많냐면 석탄, 석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씩 희석되거나 증발해버리거나 희발돼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충분히 처음에 보낼 때는 100톤을 실어서 보냈는데 도착해보니까 100톤이 아니야. 95톤이야. 조금씩 희석되고 희발되고 날아가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수량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뭐 가부적 용인과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가부적 용인은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중량 결정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무게를 이야기할 때 보통 국제 무역을 할 때는 그 물건을 포장을 해서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장재가 만만찮아요. 골판지 상자인 경우도 있지만 나무 상자에 넣어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질소 포장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게를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이라고 하면 보통 포장을 포함한 무게를 얘기를 하고요. 순중량이라고 하면 포장재, 외부 포장재는 제외하고 우리가 소매 단위에서 판매할 때 기본 그 아주 기초적인 포장 있죠.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만 팔 수 없잖아. 화장품은 화장품 통에 담아서 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화장품의 무게를 얘기할 때 그 진짜 안에 그 화장품만 무게를 재야 되느냐, 화장품이 담겨 있는 통도 같이 해서 무게를 재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순중량이라고 하면 그 포장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안에 내용물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미중량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의 순수 무게 얘기할 때 정미중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국제무역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이거 무게로 얘기 잘 안 합니다. 총중량으로 얘기하거나 net weight, 그러니까 순중량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수량도 앞서 얘기했던 공산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벌크 화물 있죠. 석탄, 석유 같은 거. 희발하는 애들. 얘네들은 선적 시점이 기준이냐 도착 시점이 기준이냐 문제돼요. 그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석유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톤, 100만 리터라고 해야 되나? 배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서 보냈어요. 도착해보니까 줄었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UAE나 사우디에서 우리나라로 원유를 수출한다고 쳐봅시다.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유조선에 담아가지고 보내요, 원유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인도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인도양이 참 더운 바다예요. 인도 밑으로 이렇게 지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적도 부근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온다습하죠. 그러다 보니까 희발이 많이 돼요. 조금씩 희발되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를 지나가지고 남중국해로 해가지고 쭉 올라와요. 그게 이제 운송 도중에 희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자연 발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낼 때 기준이냐 도착했을 때 기준이냐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를 보낼 때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물건 파는 사람한테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휘발되는 것만큼 깎아먹는 거니까.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도착지 양육 수량 조건으로 해버리면 물건 사는 사람이 유리하죠. 물건 보내주는 사람은 운송 도중에 이게 조금씩 희석되고 휘발되고 자연 발화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불리하죠. 그리고 수량의 증명 방법도 중량의 증명 방법과 동일합니다. 공인된 제3자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수량과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제 얘기 안 했던 부분이 수량의 가부족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벌크 화물 같은 경우에 필수 불가결 할 수밖에 없어요. 운송 도중에 조금씩 자연 발화되거나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벌크 화물의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감량이나 이 손해 부분 이런 부분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 상관습적으로 5% 내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말 5%인지 아닌지 누구는 또 이거를 뭐 3%로 할지 10%로 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대상 물품이 뭐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벌크 화물이라면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다가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부족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UCP 600 신용장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예요. 대금 결제 방법을 신용장으로 결정했을 때예요. 이 경우에는 굳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상의 이 가부족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하지 않더라도 가부족이 금지되지 않으면 물품의 가부족이 신용장상 조건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이런 벌크 화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5% 플러스 마이너스를 인정을 해줍니다. 신용장을 대금 결제 방식으로 안 쓰면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계약서에다 넣어놔야 돼요. 5% 플러스 마이너스 가부족 허용을. 자, 그리고 똑같이 UCP 600에 있는 내용인데 UCP 600 그 제 30조 A항에 뭐가 있냐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신용장으로 그러니까 UCP 600이 적용된다는 것은 대금 결제 방식이 신용장이라는 얘기예요. 신용장을 안 쓰면 이 내용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신용장을 모르겠다라고요? 그 신용장을 모르겠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대금 결제 공부할 때 신용장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대금을 결제해주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결제해주는 방식을 송금으로 할 수도 있고 신용장으로 할 수도 있고 추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UCP 600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은 자 그래서 이 반갈로 1번의 계산 수량 조건은 뭐냐면 UCP 600에 있는 내용인데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기로 했을 때 물품의 단가, 수량 이런 부분에 그 앞에다가 about이나 approximately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about이나 approximately의 영어 단어의 해석이 뜻이 약이죠. 약. 대략이죠. 대략. 그래서 단가나 수량 앞에다가 대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가 대략의 의미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계산 수량 조건은 벌크 화물 말고도 공산품이나 수량을 세는 물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0개 보내주기로 했는데 110개 보냈어요. 100개 보내주기로 했는데 90개 보내주기로 했어요. 90개가 왔어요. 그러면 가격은 100개 그대로 냅니까? 그 부분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신용장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벌크 화물의 수량과 관련해서는 그 운송의 특성상, 물품의 특성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게 좋고 신용장 거래, 이러한 벌크 화물을
거래를 하는데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을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허용이 되는 거고, 금지하지만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가지고 5% 가부족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식이다라는 점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품질과 수량 외에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대금 결제의 방식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드로 할 거냐 현찰로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도 현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금 결제와 관련된 거는 첫 번째 캐시 윗 오더, 주문 시 현금 지급이라는 겁니다. 주문과 동시에 돈 주는 거. 캐시 윗 오더잖아요. 주문과 동시에 돈 준다. 자, 그 다음에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서류와 대응해서 돈을 준다.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선적과 관련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요것의 상한으로 서류를 받고 돈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캐시 온 딜리버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건이 도착하면 물건 보고 돈 준다. 이 COD,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짜장면 배달과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달 앱을 많이 써가지고 해당이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중국집에 배달할 때는 철가방 아저씨가 오면 짜장면 내놓으면서 짜장면 내려놓으면 우리가 돈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방식이에요. 캐시 온 딜리버리가. 이게 지금 현금 결제 방식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대금 결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강의 자료에 넣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중간고사 직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대금 결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부분들 다시 언급하고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현금 결제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리고 신용장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장에 대해서는 거의 한 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매매 당사자 이외에 은행이 개입하는 것. 대금 결제 방식. 은행이 개입해서 대금 지급을 보장해주고 은행이 대금 지급을 개런티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자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데서 많이 쓰느냐? 불법 추심. 들어봤죠? 빌려준 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왜?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플랜카드에 걸려있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전화해 본 적 없어요. 저도 그렇게 돈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화해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형들이죠. 어깨 형들이죠. 그래서 어깨 형들이 얘기합니다. 돈 받아드릴게. 누구한테 떼었는데. 그래서 알려줍니다. 누구. 그러면 이 형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 형들이 또 가서 때리고 이러면 피곤하잖아, 서로 간에. 그죠? 이게 형사 문제로 이제 문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들 하는 거 그겁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똑똑 문을 열겠죠? 그러면 누구 주세요. 얼마 주세요.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집안에서 담배도 피고 집안에서 이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거죠. 돈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불법 추심이에요. 불법 추심. 그러니까 추심이란 말이 이게 우리가 앞에 불법이 붙었는데 불법을 빼봅시다. 추심이란 건 결국에 뭐냐면 컬렉션 하는 거예요. 돈을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돈을 회수하는 거. 국제 물품 매매에서 돈을 회수하는 건 뭐겠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매매 대금을 회수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 어깨 형들 쓰는 게 아니고 은행을 이용합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이 대금을 회수하는 은행을 이용해서 대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금융서류들이 사용됩니다.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신용장과 추심은 둘 다 은행을 이용을 하는 방식인데,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개런티하는 거, 추심은 은행이 대신 돈 받아오는 거.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대금 결제 파트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좌이체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죠? 계좌이체.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송금 수표. 예, 수표를 바로 보내주는 거. 아니면 우편한이라고 우체국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보내주는 방법. 아니면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송금하는 방법. 여기서는 그냥 지금 1, 2,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 방식에 대해서 송금 수표, 우편 송금한, 전신 송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신 송금함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만 딱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좌이체 있죠. 계좌이체. 그거는 전신 송금안입니다. 전신 송금안.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대금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좌를 이용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송금을 하면 그 은행에 있는 사람이 저쪽 은행에게 현찰을 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은행과 저 은행 사이에 어떤 전산적인 처리를 통해서 대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쪽 계좌에 있던 돈이 저쪽 계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산 처리로. 그런 방식으로 돈 넘겨주는 것이 이제 다 전신송금, TT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말은 TT인데 요즘의 TT가 아닌 한 8, 90년대의 TT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아니고 교재나 이런 데서 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무역 교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TT가 아니라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방식의 대금 결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무슨 페이 그리고 요새 또 꼭 현찰로만 대금 결제하나요? 뭐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결제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물건 살 수 있죠. 살려면 그걸 내가 안 할 뿐이지. 그런데 그런 새로운 방식의 화폐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대금 결제 지급 수단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교과서화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그냥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송금 방식, 계좌이체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나 수량 못지않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금 결제는 어떻게 보면 결제 방법보다 결제를 언제 해주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 지금 선지급, 후지급 나왔는데 선지급이 뭐겠어요? 선불이지. 후지급은 뭐겠어요? 후불이지. 그럼 그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식당에서 선불할 때는 먹기 전에 내면 선불이고 먹고 나서 내면 후불이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선불과 후불의 기준은 뭘까요? 물품을 매도인이 선적하기 전에 매수인이 돈 주느냐, 선적하고 나서 돈 주느냐. 물품의 선적과 그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매수인이 사전에 대금을 주게 되면 선지급이고요. 물품을 선적하고 한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후지급입니다. 동시지급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지급은 정말로 same time이 아니에요. 정말로 동타임이 아니에요. 리얼로 실시간으로 동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동시지급이에요. 선지급이나 후지급에 비해서 상대적인 개념상 매도인의 물품 선적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거의 동시에 이행된다는 거지 정말로 리얼하게 실시간으로 same time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신용장 중에서도 일란불 신용장, 주심 중에서도 D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차피 대금결제 파트 가서 우리가 신용장이든 주심이든 일란불 신용장이든 뭐 DP든 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금결제 시기를 결정을 해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런 것들이 이제 선지급에 해당이 되고 요런 것들이 후지급이 된다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선지급을 하면
판매자가 유리하고요. 후지급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 정도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 있어요. 대금 결제 방법은, 대금 결제 조건은 쉽게 말해서 현찰로 할래, 카드로 할래, 계좌이체로 할래, 외상으로 할래였다면 가격 조건은 얼마냐죠? 얼마냐? 100원이냐, 1000원이냐, 만원이냐, 10만원이냐. 결국에는 이거는 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보통 매도인 쪽에서 하죠. 판매자이자 생산자인 사람이 대충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가격을 결정할 때는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아무리 물건 사는 사람이 깎아달라 하더라도 절대로 깎을 수 없는 뭔가 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품을 만들고 생산한 사람은 그 물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원가죠. 원가. 코스트죠. 최소한 원가는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드는데 100원이 들었으면 최소한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0원은 받고 팔아야죠. 그래야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근데 원가가 100원 들었는데 100원만 받고 팔면은 그것도 그 자체로도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국제물품 매매, 특히 국제물품 매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발생하느냐? 무역 거래에서는 그 어떤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운송이 국제 운송을 해야 되고, 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부가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격은 물품의 제조 원가에 여러 가지 운송과 관련된 물류 비용, 그리고 뭐 수수료, 필요한 경우에 은행 수수료나 뭐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수수료 부분, 그리고 행정 절차와 관련된 뭐 이게 통관 수수료라든지 통관 검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공짜로 팔 수 없잖아. 나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마진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제조 원가 100원 들었어요. 운송 비용 해가지고 뭐 운송 보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원 들었어요. 뭐 간세니 뭐 행정 처리하는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또 한 20 들었어요. 그것만 한 150이야. 아, 나도 뭐 먹어야지. 그래서 내 마진을 더한 가격. 그게 이제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가격.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가격인데, 문제는 국제무역에서는 이것만 고려사항이 아니란 거죠. 국제무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인커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율해놓고 나눠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매도인의 역할이 있고 매수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매수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비용이 발생되고 매수인이 비용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는데,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의 물건을 미국에 팔기 위해서 운송비와 보험료가 각각 한 30씩 든다고 칩시다. 100원짜리 물건 보내는데 운송비 30원, 보험료 30원. 그래서 물건 사는 사람이 야, 운송비하고 보험료는 내가 부담할게 라고 해서 사요. 그럼 100원에 팔면 되죠. 근데 물건 사는 사람이 운송보험료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요. 수출자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 운송보험료도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사람한테 100원에 팔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팔지. 160에 팔아야 되죠. 왜? 운송비가 30이고 보험료가 30인데. 그거 다 사는 사람이 부담하겠다 하면 100원에 팔 수 있지. 근데 부담 안 하겠대. 그럼 160원에 팔아야죠. 그 뭐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이든 중고나라든 중고거래할 때 택배비 누가 부담하느냐? 파는 사람이 부담할 거예요? 사는 사람이 부담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고려해 봅시다. 내고를 하더라도 내고할 때 택배비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슈 되지 않아요? 하물며 택배 2,500원짜리 택배도 그거 갖고 반반 택배를 하니 많이 뭐 샀는데, 아니면 직거래 합시다 이러고 하는데,
국제 물품 운송은 이거는 지금 컨테이너 하나를 미국으로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택배처럼 2,500원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에요.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 데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 그걸 정하는 게 이제 FOB CIF를 쓰게 되면 FOB는 어차피 뭐예요?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수입자가 부담하잖아요. 매수인이 부담하잖아요. CIF는 주 운송 구간의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말한 이슈가 인커텀스를 뭘 쓰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인커텀스를 FOB CIF를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격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여요. 아, FOB 하면 운송보험료가 빠진 가격이고 CIF라고 하면 운송보험료가 들어간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니까. 인커텀스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결정할 때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가격 조건을 제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조건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인커텀스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역 거래의 8가지 기본 조건 중에서 4가지 품질 수량, 대금 결제,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네 부분하고 인커텀스의 이제 좀 개요, 개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